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신사실주의 작가며 시인인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카버는 1938년 미국 오레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작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작가는 최소한의 글쓰기를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현실적이며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입니다. 중년 부부인 댄과 낸시의 삶을 둘러싼 사건과 각자 바람을 피운 후 결혼 생활을 구제하려는 시도를 자세히 설명하며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집을 빌려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두 사람은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삶의 자발성이 그들의 희망을 쓸모없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두 번째 사랑의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레이먼드 카버. 그해 봄 우리는 각자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6월이 오고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팔로알토에 집을 세놓고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의 시골로 가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들 리처드는 워싱턴주 패스코에 있는 낸시의 어머니네 집으로 갔다. 그곳에 머물며 여름 내내 일해서 돈을 모아 가을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던 낸시의 어머니는 일찌감치 리처드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여 그가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일자리까지 찾아놓았다. 친하게 지내는 농부에게 이야기해서 리처드에게 건초를 묻고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었던 것이다. 고된 일이지만 리처드는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떠났다. 나는 그를 데리고 터미널로 가 주차를 한 다음 대합실로 들어가서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애 엄마는 집을 나설 때 이미 그를 안고 울고 작별 키스를 하고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보여드릴 긴 편지도 줬다. 이제 그녀는 집에서 짐 싸는 일을 마무리하며 우리 집에 들어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표를 사서 리처드에게 주고는 구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터미널로 오는 길에 우리는 집의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랑 엄마는 이혼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많지 않았다.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생각이야. 나는 말했다. 우리는 이혼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곳을 떠나 여름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세놓고 유리카로 올라가 다른 집을 빌린 거지. 내 생각엔 네가 이렇게 떠나는 건 역시 그 때문이야. 그런 이유도 있다는 얘기지. 물론 네가 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것도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중요한 이유지만 말이야. 우리는 이혼하길 원치 않아. 사람들과 떨어져 단 둘이 여름을 보내며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다. 지금도 엄마를 사랑하세요? 그가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물론 사랑하지.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해. 누구에게나 나름의 고민과 무거운 책임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넌 그냥 올라가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돼. 방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되도록 낚시를 많이 해봐라. 그 부근엔 멋진 낚시터가 많으니까. 수상스키도요. 수상스키를 배우고 싶어요.
난 수상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어. 네가 내 목까지 해보면 좋겠구나. 우리는 터미널 안에 앉아 있었다. 리처드는 졸업 앨범을 훑어보았고 나는 무릎 위에 신문을 한 부 펴놓고 있었다. 그때 버스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좌표는 어디 있니? 그는 코트 주머니를 툭툭 두드려 보이고는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줄을 선 곳까지 그를 바래다 주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리처드를 포옹하며 뺨에 입을 맞춘 뒤 작별 인사를 나눴다. 잘 지내세요, 아빠. 인사를 한 리처드는 내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몸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상자와 여행 가방이 쌓여 있었다. 낸시는 여름 동안 우리 집을 빌리기로 한 젊은 부부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낸시가 찾아낸 세입자였다. 나는 이미 며칠 전에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이 제리와 리즈 부부를 만난 적이 있지만 재차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낸시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우리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낸시는 그들이 주의해야 할 점, 매달 월초와 월말에 정해진 날에 해야 할 일, 우편물을 보내야 할 곳 등에 적힌 목록을 작성했다. 낸시는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커튼을 통과한 햇빛이 식탁 위로 내비쳤다. 드디어 일이 다 정리된 것 같아서 나는 그들 셋을 부엌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와 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다. 우리가 빌린 집은 가구는 물론 식기와 조리 도구까지 완전히 갖추어진 곳이라 이 집에서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 없이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면 되었다. 나는 3주 전 팔로알토에서 북쪽으로 35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의 유리카로 올라가 그 집을 빌렸다. 그곳에는 나와 만나는 사이였던 수잔이 동행했다. 우리는 변두리 모텔에서 사흘간 묵으며 신문을 뒤져 부동산 업자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내가 수표를 써서 석 달치 집세를 내는 것을 지켜봤다. 나중에 모텔로 돌아온 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이마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당신 아내가 부러워. 낸시가 부럽다고. 남자가 만나는 다른 여자에 대한 얘기. 진짜 힘과 특권은 본초에게 있다는 얘기는 흔히 듣지만 지금껏 나는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신경도 안 썼어. 그런데 이제 알았어. 난 그녀가 부러워. 올 여름 저 집에서 당신과 함께 지낼 그녀가 그게 나라면 좋을 텐데. 그게 우리라면, 그게 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참 엉망이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어루만졌다. 낸시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갈색 머리칼에 갈색 눈을 한 관대한 성격의 여자였다. 하지만 근래 들어 우리에겐 관대함과 활기가 부족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내 동료 중 하나였다. 그는 스리피스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말쑥한 이혼남이었는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몇몇의 얘기로는 수업 중에 손을 떨 때도 있다고 했다. 그와 낸시는 방학 중에 열린 한 파티에서 서로 눈이 맞았다. 낸시가 내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알아채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부 따분하고 촌스러운 사건 같지만 실제로도 따분하고 촌스럽다. 그의 봄, 그것은 중대한 문제였고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그쪽에 빼앗겨 다른 일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4월 하순의 어느 날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름에 집을 새놓고 이곳을 떠나 단둘이 지내면서 가능하다면 상황을 바로잡도록 노력해보기로 한 것이다. 각자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화나 편지, 그 밖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리처드를 파스코로 보내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한편 여름 내내 집을 건사할 부부를 찾았다. 나는 지도를 보며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올라가 유리카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점잖은 중년 부부에게 가구가 갖춰진 집을 임대해 줄 부동산 업자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두 번째 허니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 같다. 부디 신이 나를 용서하길. 그때 수자는 밖에 세워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관광 안내 책자를 읽고 있었다. 낸시가 현관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여행 가방과 그 밖의 가방, 상자 등을 트렁크와 뒷좌석에 전부 싣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눈 뒤 몸을 돌려 차 쪽으로 왔다. 내가 그들 부부에게 손을 흔들자 그들도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낸시는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차에 기어를 넣고 고속도로로 향했다. 고속도로 입구 바로 앞에 신호등에서 우리 앞에 가던 차가 고장난 소음기를 질질 끌며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노면에서 불꽃이 튀었다. 저것 봐, 낸시가 말했다. 불이 붙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까스로 갓길에 설 때까지 가만히 지켜봤다. 세바르토플 부근을 지나다가 도로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간판에는 Eat and Gas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간판을 보고 웃었다.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한 뒤 낸시는 집게 손가락을 탁자에 대고 나뭇결을 따라 선을 그렸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뭔가가 휙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창가 덤불 속에 벌새가 있었다. 그 새는 날개가 뿌옇게 보일 만큼 빠르게 날개짓을 하며 꽃 속에 연신 부리를 찔러 넣었다. 낸시, 저것 봐. 벌새가 있어. 하지만 이때 벌새가 날아가 버렸다. 낸시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디? 난 안 보이는데? 방금까지 바로 저기에 있었어. 봐, 저기 있네. 저건 다른 새인 것 같은데 좀 전에 본 것과는 다른 벌새야. 우리는 그 새를 조용히 지켜봤다. 이윽고 웨이트리스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자 벌새는 그 움직임에 놀라 날아오르더니 건물 뒤편으로 모습을 감췄다. 좋은 징조인 것 같아. 나는 말했다. 벌새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디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행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안 그래? 좋은 징조야. 여기 들리길 잘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샌드위치를 한 입 먹었다. 우리는 날이 거의 어두워질 무렵 유리카에 도착했다. 2주 전 수장과 함께 사흘간 머물렀던 고속도로변 모텔을 지나 옆길로 들어선 우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집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다. 언덕을 넘어 1마일쯤 가자 주유소와 잡화점이 있는 작은 교차로가 나왔다. 앞쪽 계곡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들이 보였고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다. 소 몇 마리가 주유소 뒤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경치 좋은 곳이네, 낸시가 말했다. 얼른 집을 보고 싶어. 거의 다 왔어. 이 길을 쭉 따라서 저 언덕만 넘어가면 돼. 여기야.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하며 양옆으로 산울타리가 있는 기다란 진입로에 차를 댔다. 이 집이야. 어때? 나는 수장과 이 진입로에 왔을 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멋져, 낸시가 말했다. 정말로 꽤 괜찮아 보여. 내리자. 우리는 잠시 앞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봤다.
작은 침실 2개와 욕실 하나, 오래된 가구와 벽난로가 갖춰진 거실, 계곡이 내다보이는 큰 부엌이 있었다. 마음에 들어? 나는 말했다. 아주 멋져. 그녀가 활짝 웃었다. 당신이 이 집을 찾아내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조리대 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기도 했다. 아, 잘 됐다. 충분히 깨끗한 것 같아. 따로 청소를 할 필요도 없겠어. 침대 시트도 깨끗해. 내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새 놓기 전에 집을 아주 깨끗이 치워놨더라고. 베개도 깨끗하고 베갯잎도 그래. 장작을 좀 사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거실에 서 있었다. 오늘 같은 밤에는 불을 피우고 싶어질 테니까 내일 장작을 알아볼게. 나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쇼핑도 하고 마을 구경도 하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길 잘했어. 내 생각도 그래. 팔을 벌리자 낸시가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리고 양볼에 키스를 하며 말했다. 낸시, 여기 오길 잘했어. 그녀가 말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유리카 시내로 나가 산책도 하고 가게의 쇼윈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집 뒤편의 목조치를 가로질러 숲까지 하이킹도 하면서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식료품도 샀고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장작도 주문했다. 그러자 하루 이틀 뒤 머리가 긴 2명의 젊은이가 픽업 트럭 한 차분에 오리나무를 싣고 와 간이 차고 안에 쌓아놓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개를 한 마리 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새끼는 싫어. 낸시가 말했다. 이것저것 물어뜯기도 할 테고 우리가 따라다니며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나도 개가 있었으면 좋겠지. 개를 길러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여기서는 개를 기를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름이 지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나는 말을 바꿔서 다시 물었다. 도시에서 개를 기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지. 우선은 개를 찾아보자. 우리한테 딱 맞는 개를. 직접 보기 전까진 어떤 개가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 신문 광고도 살피고 필요하다면 유기견 보호소에도 가보자. 그러나 며칠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집 마당에 개가 보이면 서로에게 알려주며 우리도 개를 기르고 싶다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개를 기르지 않았다. 낸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낸시의 어머니는 리차드가 일을 하고 있다며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또 그녀 자신도 잘 지낸다고 했다. 나는 낸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도 잘 지내요. 여기 온 게 좋은 약이 됐어요, 엄마. 7월 중순의 어느 날 우리는 해안가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둔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모래부리에 의해 바다와 격리된 석호가 몇 군데 보였다. 해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중이었고 보트 2척이 떠 있었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뭘 낚고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말했다. 우리도 장비를 좀 사서 낚시하러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낚시를 해본 지도 꽤 됐네. 낸시가 말했다. 리처드가 어렸을 적에 샤스타산 부근으로 가서 캠핑하고 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때 기억나? 기억나. 나는 말했다. 내가 낚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도 방금 생각났어. 내려가서 사람들이 뭘 낚고 있는지 보자. 송어예요. 남자가 내 물음에 대답했다.
커스로트랑 무지개 송어요. 스틸헤드 송어랑 연어도 좀 있어요. 모래부리가 열리는 겨울에 이리로 들어왔다가 봄이 돼서 모래부리가 닫히면 갇히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쯤이 송어를 낚기에 좋죠. 오늘은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난 일요일에는 15인치 정도 되는 놈을 4마리나 잡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이죠. 또 아주 사나운 녀석들이기도 하고요. 보트를 타고 나간 친구들은 오늘 몇 마리 잡았는데 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미끼로는 뭘 쓰세요? 낸시가 물었다. 뭐든지요. 벌레, 연어알, 통나달, 옥수수 같은 걸 써요. 낚시에 그걸 달아서 호숫바닥에 들이우는 거죠. 그런 다음 줄을 약간 느슨하게 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잠시 더 머물면서 남자가 낚시하는 모습과 작은 보트들이 번갈아 칙칙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고마워요. 나는 남자에게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가 말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우리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스포츠 용품점에 들려 낚시 면허, 그리 비싸지 않은 낚싯대와 릴, 나일론 낚싯줄, 낚싯바늘, 목줄, 공돌, 통발을 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낚시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난로에 불을 피운 뒤 낸시는 고개를 저으며 낚시를 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물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아무 소용도 없을 거란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난 아침에 낚시를 가고 싶지도 않고 개를 키우고 싶지도 않아. 싫어. 싫다고. 난 엄마랑 리처드를 만나러 가고 싶어. 혼자서. 나 혼자 가고 싶어. 리처드가 그리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리처드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떠나려 하고 있어.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델 슈레더도 보고 싶지? 나는 말했다. 당신 애인 말이야. 그 사람이 그립지? 오늘 밤 나는 모두가 그리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도 그리워. 지금껏 오랫동안 당신은 내 곁에 없었어. 난 당신을 무척 그리워했는데 어째서인지 당신은 사라져버렸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난 당신을 잃어버렸어. 당신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낸시. 아니야, 됐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로 앞 소파에 앉아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난 내일 비행기를 타고 엄마랑 리처드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가고 나면 당신은 전화해서 애인을 부르면 되겠네.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말했다. 그럴 생각 없어. 당신은 그 여자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은 델에게 전화하겠지. 한심한 말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녀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나는 내일 워싱턴으로 갈 거야. 이제 자야겠어. 난 지쳤어. 미안해. 우리 둘 모두에게 미안해. 앤.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오늘 만난 그 낚시꾼, 그 사람은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줬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우리 두 사람에게 행운을 빌어. 우린 그게 필요할 테니까.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에 물을 받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밖으로 나가 현관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바깥은 어둡고 조용했다. 마을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하늘에는 희미한 불빛이, 골짜기에는 군데군데 부유하는 바다 안개가 보였다. 나는
수잔을 생각했다. 이윽고 낸시가 욕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침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에 나무 토막을 더 집어넣고 불길이 나무 껍질에 옮겨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다른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걷고 시트에 그려진 꽃무늬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나는 샤워를 하고 파자마를 입은 뒤 다시 난로가에 앉았다. 안개는 이제 창밖에 와 있었다. 나는 불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니 안개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앞마당에서 말 한 마리가 풀을 뜯는 것이 보였다. 나는 창가로 갔다. 말은 고개를 들어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풀을 뜯었다. 이때 또 다른 말 한 마리가 자동차 옆을 지나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풀을 뜯기 시작했다. 나는 현관에 불을 켜고 창가에 서서 그 말들을 지켜봤다. 둘 다 몸집이 크고 갈기가 긴 백마였다. 근처 목장에서 울타리 틈새나 열린 틈문으로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우리 앞마당으로 온 것이다. 그들은 들떠서 장난을 치며 일탈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안해하는 기색도 있었다. 창문 너머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말눈에 흰자위가 보일 정도였다. 풀포기를 뜯는 동안 그들은 계속 귀를 쫑긋 세웠다가 늘어뜨리곤 했다. 세 번째 말이 어슬렁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네 번째 말도 나타났다. 무리를 이룬 백마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나는 침실로 가서 낸시를 깨웠다. 그녀는 눈이 빨개지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머리를 헤어롤러로 말아올린 것이 보였다. 침대 발치의 바닥에는 여행 가방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다. 낸시, 나는 말했다. 여보, 이리 와서 앞마당에 뭐가 있는지 봐. 와서 이것 좀 보라니까. 이거 꼭 봐야 해. 아마 믿을 수가 없을 거야. 얼른. 무슨 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아. 뭔데 그래? 여보, 이거 꼭 봐야 해. 당신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이 일이 나와서 봐야 할 게 있어. 나는 아까 갔던 침실로 다시 가서 창문 앞에 섰다. 잠시 후 낸시가 가운에 끈을 묶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어머, 세상에. 정말 멋지다, 낸. 저 말들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정말 아름다워. 이 북은 어딘가에서 도망 나온 게 분명해. 근처 목장 중 한 곳이겠지? 곧 보안관서에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물기도 할까? 그녀가 말했다. 저기 저 말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방금 우리를 바라본 저 말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어. 하지만 물리긴 싫거든. 밖으로 나가봐야겠어. 물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말했다. 사람을 무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가려면 코트 입어. 추우니까. 나는 파자마 위에 코트를 걸치고 낸시를 기다렸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말들이 있는 마당으로 갔다. 네 마리 모두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봤다. 두 마리는 다시 풀을 뜯기 시작했다. 남은 두 마리 중 하나도 힝힝거리고 콧김을 내뿜으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역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질겅질겅 씹었다. 나는 말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계속 풀을 씹었다. 낸시는 다른 말에게 손을 뻗어 갈기를 쓰다듬었다. 말아, 어디서 왔니? 그녀가 말했다. 어디서 사니? 오늘 밤에는 밖에 왜 나왔니? 그녀는 계속해서 갈기를 쓰다듬었다. 말은 그녀를 보며 입김을 내뿜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말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슬슬 보안관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잠깐만, 그녀가 말했다. 조금 있다가 불러. 이런 광경은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거야. 말이 우리 앞마당에 나타나는 일이 두 번 다시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낸시는 여전히 이 말 저 말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고 갈기를 쓰다듬었다. 이때 말 한 마리가 진입로로 들어가 자동차 주위를 어슬렁거리더니 도로 쪽으로 나가려 했다. 이제 전화를 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안개 속에서 보안관 차 두 대가 빨간 등을 번쩍이며 나타났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 양가죽 코트를 걸친 남자가 뒤쪽에 말 운반용 트레일러를 단 픽업 트럭을 몰고 왔다. 말들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며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트레일러를 가져온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의 목에 밧줄을 감으려 들었다. 말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낸시가 말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서서 보안관들과 목장 주인이 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지켜봤다. 커피를 좀 끓일게. 나는 말했다. 낸시, 커피 마실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줄게. 그녀가 말했다. 나 기분이 황홀해, 댄. 꼭 뭔가에 취한 것 같아. 기분이 마치.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느낌이 좋아. 당신은 커피를 끓여. 나는 들을 만한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찾아볼게. 그리고 불도 다시 피우자.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이대로는 잠을 못 자겠어. 우리는 난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밤새도록 방송되는 지역 라디오를 들으며 말들에 대해, 리처드에 대해, 그리고 낸시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춤도 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게 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라디오를 끄고 침실로 가서 관계를 했다. 이튿날 오후 낸시가 채비를 마치고 여행 가방을 꾸린 뒤 나는 그녀를 작은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녀는 일단 포틀랜드로 간 다음 거기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갈아타고 그날 밤 늦게 페스코에 도착할 터였다. 당신 어머니에게 안부 전해줘. 리처드 만나면 당신이 나 대신 꼭 안아주고 내가 보고 싶다고 꼭 전해줘. 나는 말했다. 그 애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 애도 당신을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어쨌든 가을이면 당신도 그 애를 만나게 될 거야. 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젯밤에 정말 행복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 하얀 말들, 우리가 나눈 이야기, 모든 게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우리는 어젯밤을 잊지 못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해. 알았지? 나는 말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둘이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편지할게. 그녀가 말했다. 많은 이야기가 담긴 긴 편지를 고등학교 때 당신에게 보냈던 것 같은 아주 긴 편지를 쓸게. 기대하고 있을게. 나는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내 얼굴을 만졌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활주로를 가로질러 비행기로 향했다. 안녕, 내가 사랑한 사람. 신의 가호가 당신과 함께하길. 그녀가 탑승한 뒤에도 나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잠시 후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험볼트만 상공으로 이륙한 비행기는 곧
지평선상의 작은 점이 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진입로에 차를 세운 뒤 지난밤 말들이 남긴 발굽 자국을 바라보았다. 풀밭은 곳곳이 깊이 파이고 갈라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똥 무더기도 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간 나는 코트를 벗지 않고 전화기 앞으로 가 수잔의 번호를 눌렀다. 어떠셨나요?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다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이야기에 담긴 예감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댄과 낸시가 전날 밤에 함께한 아름다운 저녁이 떠나는 것에 대한 낸시의 마음을 바꾸거나 적어도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게 만들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낸시가 떠난 후 댄은 자켓도 벗지 않은 채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 낸시를 대신하여 남은 여름을 그와 함께 보내도록 그녀를 초대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은 결코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의 부조리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의 주요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부조리함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서술의 배치와 현실주의적 특성을 통해 독자가 이해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님 하셨나요? 아님 하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